북한에는 고위 간부들만 전담하는 특별한 운전기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특혜를 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곧바로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어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운전 중 김정은의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하고 살기 위해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철수라고 합니다. 한때 평양에서 고위층을 모시는 운전기사로 일했었죠. 평범한 직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권력의 핵심부를 오가는 운전기사는 특별한 직업이었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평양 만수대구역 근처 아파트에 살 수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권력층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죠. 매일 아침 벤츠를 타며 시작하는 것 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어요.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차량을 점검하고 배정된 간부들을 모시러 중앙당 청사로 향했어요. 조영철 부상과 박용남 국장을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움직이는 고위 간부들이었죠. 차 안에서는 주로 일상적인 업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술에 취한 박용남 국장이 목소리를 더 낮추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최고 지도자님께서 지금 평양에 계시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습만 있는 거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죠. 거울로 두 사람을 한번 힐끗 보았지만 그들은 저를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미 둘 다 술에 거하게 취해 있었거든요. 조영철 부상이 진짜는 어디 있냐고 물었고 박용남 국장은 삼지연 별장에 계시며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평양에 없다. 그리고 모습만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듣지 않는 척하면서도 모든 것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들은 이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또다시 조영철 부상과 박용남 국장을 모셔야 했습니다. 차고지에서 차량을 점검하던 중 문득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운전석 아래에 작은 서랍에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고위층의 중요 지시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비치해둔 물건이었죠. 순간 손이 불현듯 녹음기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행동은 북한에서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이 비밀은 누군가는 알아야 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중앙당 청사로 향했습니다. 두 간부는 평소와 같이 뒷좌석에 앉았죠.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차가 공사 중인 대동강변 도로에 접어들자 그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번 대역은 얼마나 준비됐어? 조영철 부상이 물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목소리부터 걸음걸이까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죠. 박용남 국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대역은 조용히 써야지. 운전수가 들으면 곤란하지 않소. 조영철 부상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걱정 마, 절대 못 들어. 박용남 국장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아마 공사 소리로 제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그들이 녹음기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저와 제 가족은 즉시 처형될 것이었어요. 일과를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녹음기를 재빨리 확인했어요. 녹음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에 북한 체제의 가장 큰 비밀이 담겨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품에 넣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북한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날은 그 말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녹음기를 숨길 장소를 찾았죠. 결국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습니다. 아내 최명희는 제 불안한 모습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살아남는 또 다른 방법은 질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었어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국가 반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한 증거였죠. 녹음 속에서 두 고위 간부는 분명히 대역에 대해 이야기했고 진짜 수령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파멸의 시작이었죠. 녹음을 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고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모여 무언가 수군거렸죠. 가까이 다가가자 모두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강세윤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동무하고 리동무가 어젯밤에 사라졌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저와 같은 차량을 번갈아 운전하던 동료들이었죠. 특히 강동무는 제가 녹음했던 그 차량을 주로 몰았습니다. 어떻게 사라졌다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중에 보이부 차량이 왔다고 합니다.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강세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죠. 북한에서 사라졌다는 말은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공포 속에서 일했어요. 매 순간이 마지막일 것 같았습니다. 조영철 부상과 박용남 국장이 차에 탔을 때도 그들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멀리서 검은 차량이 보였어요.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지나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일단은 안전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오늘 병원에서 해임됐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시작된 것입니다. 녹음기가 발각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저를 바로 체포하지 않았을까요? 진호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부터 등교하지 말라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식탁에 앉아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없이 상황을 이해했어요. 북한에서 이런 징조는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창문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집 맞은편 건물에 낯선 사람들이 보였어요. 분명 보이부 요원들이었죠. 그들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도 검은 차량이 서 있었어요. 밤중에 아내가 조용히 저를 깨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결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우릴 지켜보고 있어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이곳에 더는 희망이 없어요. 결국 저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죠. 탈북. 그 단어는 입 밖으로 꺼내기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먼저 진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제안했죠. 아이가 학교에서 실수로 말할지도 모르니까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한에서는 아이들도 감시의 대상이자 도구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하도록 가르쳤죠. 가장 큰 문제는 국경이었어요. 제가 고위직 신분이라 국경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의 지방 이동조차 허가가 필요했지만 저희 같은 평양 고위층 관련 인물들은 더욱 감시가 삼엄했어요. 특히 국경 지역은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최 원장을 통해 경제사절단 서류를 위조할 수 있을지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건 너무 위험했고 최 원장도 연루되면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다시 침묵이 이어졌죠.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감시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는요. 갑자기 아내가 서길남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병원에서 만난 환자였는데 신의주 근처에서 왔고 중국과 거래한다는 암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밀수꾼.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국경 근처에는 중국과 물건을 몰래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끔은 사람도 넘겼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연락 방법을 물었더니 아내는 병원 기록에 연락처가 있을 거라며 내일 친구에게 부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녹음기와 아들의 사진을 작은 나무함에 숨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증거이며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증거가 있어야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증언에 힘이 실릴 테니까요.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고 상관들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곧 사라질 인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퇴근 후 아내가 서길남의 연락처를 구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친척 행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중전화에서 서길남에게 연락했습니다. 보이부가 도청할까 두려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암호를 건넸고 상대방은 경계하는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최명희 간호사의 남편이라고 밝히고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암호를 전했죠. 잠시 침묵 후 상대방은 내일 모란봉 공원 동쪽 입구에서 오후 3시에 만나자고 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등 뒤로 한기가 느껴졌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북한의 공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 밤 우리 가족은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탈북. 그것은 성공하면 자유였지만 실패하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북한에 남아있다면 어차피 숙청당할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모란봉 공원에서 서길남을 만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에서 위험한 삶을 살아온 흔적이 느껴졌어요. 그는 우리의 상황을 듣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양의 고위층이 탈북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죠. 서길남은 달 그림자라는 작전명을 제안했어요. 음력 보름날 밤 국경을 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강을 건너기 가장 좋은 때였죠. 달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지만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생기는 그림자는 감시를 피하기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몰래 신의주 쪽으로 위장 이동을 준비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서길남은 제 차량을 이용한 위장 출장을 제안했습니다. 고위층 운전기사라는 신분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아내는 병원 친구에게 위장 진단서를 부탁했습니다. 아들이 중병에 걸려 특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북한에서도 가족의 병은 이동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었죠. 다행히 아내의 친구는 말없이 진단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준비는 서둘러야 했어요. 보위부의 감시가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집 앞에는 24시간 검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항상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 갑자기 직장에서 저를 불렀어요. 상관이 이상한 표정으로 제 신분증과 출입증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별일 아니라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 집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이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도망가길 기다리는 것 같았죠.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길남과 계획을 수정했어요. 원래 출발일보다 하루 앞당겨 떠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더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우리의 시간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짐을 최소한으로 챙겼어요. 옷가지 몇 벌과 소중한 사진 한 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음기.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은 거의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과거의 흔적은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우리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창문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두 남자가 어둠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사람 운전기사 맞지? 아직 안 잡혔다더라. 하나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체포 명령이 떨어진대. 그때까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지켜보는 거지. 다른 하나가 답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떠나야 했죠. 아들을 깨웠어요. 진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묵묵히 따랐습니다. 14살 소년이었지만 북한에서 자란 아이들은 질문 없이 따르는 법을 일찍 배웠어요. 집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길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모든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지금은 나갈 수 없어요. 서길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후 보위부의 봉쇄를 피해 신의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서길남은 평양 외곽의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밤중에만 이동했고 낮에는 그의 안전가옥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의 긴장된 여정 끝에 마침내 신의주 근처에 도착했어요. 서길남은 마지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밤중에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배는 작고 낡았지만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었죠. 문제는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그들은 밤에도 계속 순찰을 돌았어요. 우리는 강가의 작은 창고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녹음기는 방수 비닐로 여러 겹 싸서 제 품에 넣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했죠. 마침내 출발 시간이 왔습니다. 작은 배에 올라타 조용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북한 경비정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길남이 우리에게 몸을 낮추라고 지시했어요. 그 순간 진호가 갑자기 기침을 참지 못했습니다. 경비정의 탐조등이 우리 방향으로 향했어요. 서길남이 물에 뛰어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내가 먼저 물에 뛰어들었고 이어서 저도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뛰어내리는 순간 그만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순간적으로 돌아보니 진호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다시 그쪽으로 헤엄쳤어요. 물속으로 들어가 필사적으로 진호를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적적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를 끌어안고 수면 위로 올라왔죠. 애부터 먼저 건너보내세요. 아내가 눈물에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진호를 안고 중국 쪽으로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뒤에서는 경비정의 엔진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죠.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서길남도 뒤따라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북한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북송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길남은 이미 그 다음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것이었죠. 중국 내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우리는 비밀리에 이동했습니다.
때로는 트럭 뒤편에 숨어, 때로는 밤중에 산길을 걸어서요. 진호는 고열에 시달렸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간호사 경험을 살려 아들을 간호했어요. 윈난성을 지나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한 달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자유를 향한 의지만은 더욱 강해졌어요. 라오스 국경은 중국보다 느슨했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 또다시 밤을 기다렸어요. 라오스에 들어선 후 현지 가이드의 도움으로 숲속길을 따라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라오스의 밀림은 뜨겁고 습했어요. 모기와 거머리가 들끓었고 독사의 위협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북한에서의 공포보다는 나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된 여정 끝에 태국 국경에 도착했어요. 국경을 넘자마자 태국 이민국에 자수했습니다. 탈북자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태국 당국은 우리를 수용소로 보냈지만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과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보낸 2달은 길고 지루했지만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마침내 한국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한국행 절차를 시작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가족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그리고 북한에 두고 온 모든 것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마침내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국가정보원 소속 담당관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북한에서의 습관 때문에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배운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에는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안내된 후 처음 맛본 한국 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음식이 남아도 아무도 혼내지 않았죠. 아들 진호는 처음 보는 과자들과 음료수에 눈을 반짝였어요.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게 진짜 세상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조사 과정은 예상보다 길었어요. 특히 제가 가져온 녹음기가 발견되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보 분석관 이승호는 녹음 내용을 들은 후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녹음기에 담긴 대화, 북한 최고 지도자의 대역에 관한 내용은 단순한 탈북 사연을 뛰어넘는 정보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더 자세한 상황을 물었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조사가 끝난 후 우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이었어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죠. 새로운 언어 습관, 돈 관리, 컴퓨터 사용법 등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에도 정보기관에서 몇 차례 더 저를 불러 녹음 내용에 대해 물었어요. 그들은 이 정보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으니까요. 자유의 땅에서 맞이한 새로운 삶은 기대와 불안이 공존했어요. 모든 것이 신기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북한에서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호가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 아내가 새로운 일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정착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었어요. 아내는 병원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고 저는 택시 운전을 배웠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처음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습관대로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녹음기에 담긴 진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제안으로 탈북자 강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탈북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청중은 주로 대학생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강연을 시작했던 나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리철수입니다. 평양에서 고위층을 모시는 운전기사였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북한의 권력 핵심부에서 일했던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북한의 모습, 고위층의 생활 등 안전한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강연을 찾았고 질문도 깊어졌습니다. 6번째 강연에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녹음기에 담긴 이야기를 공개했죠.
물론 국정원의 허가를 받은 부분만 말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단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차 안에서 들은 말은 국민 모두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어요. 북한 최고 지도자의 대역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얼굴이 공개되면 북한의 남은 친척들이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강연 활동은 제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침묵해야 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었죠. 그것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가끔은 후회도 했어요. 평양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위험한 탈출을 선택한 것이 옳았는지. 하지만 진호가 학교에서 배워온 새로운 지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아내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때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탈북민 단체가 주최한 자유를 향한 걸음 행사였습니다. 그곳에서 태극기 앞에 서서 진호와 함께 사진을 찍었죠. 카메라를 바라보지 않고 태극기만 응시하는 우리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은 나중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자유를 찾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찾았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어. 때로는 북한에서의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왔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연을 다니며 북한의 실상을 알렸어요. 운전대 너머에서 본 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였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모시는 평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특별한 역할을 주었습니다. 침묵 대신 용기를 택한 운전기사, 그것이 제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유의 땅에서.